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미국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한 일명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키면서 미 전역으로 확산된 인종차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인종차별은 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인종차별이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요? 낙인 찍힌 몸의 저자, 고려대 역사연구소 여문옥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문옥입니다. 네. 예. 자, 미국 내 인종차별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당선도 있었고 차별이 이제는 별로 없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다시 미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일정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어떤 바람이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부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어머니가 백인입니다. 아버지가 흑인이고요. 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또 흑인 대통령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사실 미국의 역사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한방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흑인의 피가 조금만 섞여도 흔히 32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흑인의 피가 조금만 섞여도 그 사람의 인종이 흑인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노예제 시절에부터 있었던 굉장히 부정적인 유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하죠. 독립선언을 하고 미국 이제 혁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노예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예제가 폐지됐죠. 따라서 미국은 사실 출발부터 인종주의를 품고 시작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인종주의와 절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뿌리가 깊은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좀 시간이 흘렀어도 전반적인 미국 내의 분위기가 흑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도 사실 처음이 아니죠. 2015년에 에릭 가너 사건이 있었고 2016년 엘턴 스털링, 빌랜드 카스텔 등등 사실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구호가 나온 것도 오래되었고요.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지금 항의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던 차별이 이번에 불거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사람 간의 어떤 차별을 두는 것이야 어디서나 있는 건데 그 미국의 공권력을 대표하는 경찰들이 백인과 흑인을 그렇게 차별해서 진압을 한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지요.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존재해 왔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길에서 불신 검문을 당할 확률이 백인보다 몇 배가 더 높고요. 흑인 재소자의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또 교육과 직업에 있어서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안에 끼어들어 있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폭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백인들이 연대와 지지에 목소리를 보내는 것도 그런 뿌리 깊은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이제 드러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흑인 경찰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백인 시민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진 또 않잖아요. 흑인 경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흑인이나 소수 인종이 경찰이 되어서 백인과 비슷한 숫자로 만일 있다면 이 문제가 조금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흑인이나 소수 인종이 경찰이 되고 더구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수 있는 또 흑인 경찰이 이제 이렇게 시위가 폭발을 하면서 자신 어떤 분노를 또 백인에게 표출하는 그런 또
거꾸로 된 상황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게 이제 보도가 된 것이겠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인종차별을 해온 걸까? 네. 근원적인 좀 역사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 네. 인류가 피부색에 관계없이 다 같이 좀 잘 살아가면 좋을 텐데 좀 언제부터 인종이란 걸 구분하고 그에 대한 차별을 네. 해온 걸까요? 네, 이게 사실 또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으니까 이건 본능이 아닌가.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는 것은 어쩌면 고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긴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시점에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서양에서, 근데 서구에서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시기를 특정하자면 약 한 16세기경부터 인간을 인종으로 뭔가 뭐 여러 요소를 봤을 때 인간은 다른 집단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집단을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생겨났고요. 예. 그 생각은 사실 이제 유럽 사람들이 유럽 외부의 세계로 진출하면서 뭐 여행이 됐든 탐험이 됐든 혹은 정복이 됐든 이런 식으로 진출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종의 구분짓기를 해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분짓기를 할 때 또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피부색, 그러니까 피부색으로 인간을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은 피부색이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나누는 기준이 피부색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피부색을 인류 구분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린네입니다. 칼 폰 린네. 그러니까 동식물의 이름 명명을 다 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학명이 대부분 이 린네가 만든 이름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린네가 처음 인간을 피부색으로 나누고 인간 집단을 대륙별로 넷으로 나누고 그 넷에 각각의 피부색을 부여한 것이 사실 처음이죠. 그러니까 언제 생겼는가를 물으면 언제 생겼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모두 같은데 왜 또 굳이 피부색을 나눠야 되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바꿔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분은 16세기 인물인가요? 린네는 18세기 중반의 인물입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은 16세기부터 시작하고요.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18세기 중후반의 린네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흑인이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네. 운동신경도 더 좋고 힘도 더 세고 네. 이렇게 보통 우리 흑인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언제부터 흑인이 더 차별을 받아오게 된 걸까요? 네, 흑인에 대한 이제 인종차별의 뿌리는 사실 노예제에 가서왔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운동신경이 좋고 힘이 세고 하다는 것도 물론 칭찬이죠. 하지만 흑인 중에도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느 인간 집단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굳이 흑인에 대해서 뭔가 어떤 운동 능력이나 어떤 육체적인 능력을 강조하게 된 것의 뿌리도 사실은 노예제에 닿습니다. 이제 여기서 노예제라고 하는 것은 노예제는 고대부터 쭉 있어왔고 뭐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동양에도 서양에도 다 존재하지만 특히 대서양 노예제를 말합니다. 시기적으로는 1600년에서 1900년 약 한 400년 동안 있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흑인들을 노예화했던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노예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강제 이주를 갔죠. 그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지금의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인데 강제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메리카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됐던 것이죠. 그들의 후손이 지금 흑인 인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흑인의 검은 피부와 열등함과 육체적인 능력은 강하지만 머리는 나쁘고 열등하고 노예 이런 등식이 이 노예제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이게 계속 내려온 거죠. 이 부정적인 유산이 없어지질 않고. 예. 네, 그것이 바로 흑인의 열등함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날의 우리 지구 마을을 살펴보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정도로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미국 사회는 다인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국가잖아요. 네.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이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참 정말 어려운 문제지요. 뭐 지구촌이다, 지구하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국경이 막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과정으로서는 지구화가 뭐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도 많이 이제 섞이고 교류하고 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현재 몇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근대 이후에 유럽이 강자로 군림하죠. 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유럽 이외의 지역을. 네. 그래서 이런 식민 지배와 인종주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전개되죠. 그 식민지인이 왜 열등한지, 왜 문명의 단계가 낮은지를 인종의 논리로, 인종적인 논리로 설명을 했던 것인데, 물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가 바뀌고 식민지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식민지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유산이, 식민지배 유산이 완전히 청산되었나? 라고 묻는다면 우린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비판을 받고 있고 도전받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차별의 저는 복합성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이 인종차별만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인종차별은 항상 경제적인 이유, 어떤 가난이라든가 이런 것과 결합되어 있고요. 흑인 중에 가난한 계층이 많으니까 가난하고 못 살다 보니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소자가 되고, 그러니까 흑인들은 모두 범죄를 잘 저질러, 이런 나쁜 사람들이야.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뭐 이런 인종차별이 인종적 이유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계급적인 이유와 결합한다는 것. 이러니까 더 없어지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인종 국가이죠. 하지만 미국의 독립과 건국 과정에 인종주의가 한동안 공존을 했고, 수정헌법이 나오고 흑인들이 이제 마틴 루터 킹 같은 이제 인권 운동가들이 나오면서 흑인들도 평등한 권리를 얻게 되었지만 이것이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정말 평등한 사회가 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상당히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종차별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야, 이를 또 극복해내기 위해선 참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겠고, 우리가 참 많은 의식 네. 개혁을 하고, 그런 또 새로운 마음을 갖는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인종차별이 흑인에게만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가 종종 접하는 그 유럽 축구 선수들이 아시아 선수에 대해 하는 그런 비하, 이런 소식도 접하게 되는데, 인종에 대한 차별 외에도 뭐 문화나 어떤 종교에 대한 차별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인종차별을 또 시기적으로 구분하자면, 지금 뭐 흑인에 대한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우리가 생물학적 인종주의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요. 20세기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종주의를 문화적 인종주의라고 또 따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 인종주의라는 것은 종교를 포함하는 여러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뭐 아시아인에 대해서 경제 동물이다, 돈만 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시아인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서 개인의 권리를 흔히 잘 무시한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비하,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되겠고요. 또 더 심각한 건 사실 무슬림에 대한 거죠. 무슬림에 대해서 야만적이다, 뭐 심지어 무슬림은 다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부당하게 동일시하거나, 이슬람교는 여성 차별적인 종교다 이런 부당한 비난, 이런 것 역시 인종주의의 일종입니다. 특히 이제 무슬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슬람 포비아다 이렇게 다로 명명하기도 하죠. 예. 자, 이렇게 그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차별들 이렇게 살펴봤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차별은 어떠한가 또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 좀 어떨까요, 교수님? 네. 한국 사회는 확실히 다민족 다문화 사회이고요. 그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법무 통계를 보면 체류 외국인이 약 240만 정도인데요. 전체 인구의 3.4%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인종차별에서 정말 자유로운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사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주민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제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사실 유엔으로부터 매년 받고 있습니다. 즉 밖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인들이 피해자가 될 때, 즉 이제 아시아인 한국인에 대해서 누가 비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느끼지만 한국인이 가해자가 될 경우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경우에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이고요. 한국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말씀해 주신 대로 240만 명이 네. 이주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하는 차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이 다문화 다종교라는 말 안에는 뭐 주류와 소수가 섞여 있을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소수에 대한 차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다문화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다문화라고 하는 말 속에 유럽 문화나 미국 문화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흔히 우리가 다문화라고 말하면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 다문화 자녀 이런 말들을 쓸 때 거기에 국제 결혼을 한 커플 이런 범주는 잘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럴 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혹시 다문화라는 말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절대로 나쁜 어떤 가치를 가질 리는 없는데 예. 그런 말을 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계층을 지칭하는 말을 쓰고 있을까? 혹시나 그들을 이등 한국인 취급하는 건 아닌가? 그들을 한국인으로 편입시키는데 뭔가 이들에게 계층의 차이를 두는 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다문화 땡땡이라고 불리우는 당사자들이 그 말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말보다는 그냥 이주민이라고 쓰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하는 말인데 이 다문화라는 말이 낙인 혹시 되지 않는지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게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뜨끔한 것이 다문화라고 했을 때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뭔가 좀 동남아 그런 그렇죠. 사람들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 다문화라는 말에 담긴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 자체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예로 바로 우리나라에서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떨까? 이슬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떨까? 한번 떠올려 보면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불편할지 말이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인데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 법이잖아요. 수십 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저는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수년째 이제 계속 워낙 다른 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통과되고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과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라는 건 사실 최소치거든요. 매우 최소한의 안전망이고 법이 모든 걸 당연히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만능의 열쇠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차별금지법을 만일 만들어지면 차별의 언어, 혐오의 언어도 진화할 것이다. 물론 진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미묘한 선을 넘나드는 이것을 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매우 미묘하게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차별들이 더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이런 차별을 우리가 미묘한 공격, 마이크로 어그레션 이라고 하거든요. 사소한 공격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건 역시 굉장한 상처를 주지만 그렇다고 딱히 법으로
뭐라고 차별금지법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걸 법적으로 다스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이런 게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이라는 걸 일단 만드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내가 남을 차별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인정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당연히 누굴 차별한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사실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법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고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예. 그 법이 다가 아니다 하는 말씀도 네. 와닿습니다. 참 그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며 살고 참 그렇게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네. 이 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교의 역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라는 이름처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듣는 귀를 열고 말하는 입을 갖자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를 열자는 말은 이제 차별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차별받는 피해자들은 사실 늘 존재해왔지만 문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를 열 때 비로소 이제 피해의 실상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아, 이거 원래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내가 있는 것을 몰랐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또 이제 한편으로 말하는 입을 갖자라는 뜻은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민감해지자는 뜻입니다. 사실 나는 차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차별받지 않지만 차별받는 피해자를 위해서 나는 선의를 베풀겠어, 온정을 베풀겠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어느 누가 이 사회에서 완벽하게 주류로 완벽하게 차별받지 않으면서 살아갈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차별을 내가 받을 수도 있다. 그럼 내 문제잖아요. 그럼 네. 내 문제라는 걸 깨달을 때 나 이외에 차별받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듣는 귀를 열고 말하는 입을 갖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낙인 찍힌 몸의 저자 고려대 역사연구소 염운옥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